서울 도심에서요. 이런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낮에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 들어섰는데 남성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을 보고 여직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허. 당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앰뷸런스와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방관과 경찰들이 이곳저곳을 찾아 나섰는데 잠시 후에 한 남성이 경찰 2명한테 붙들린 채 연행되어 갑니다. 어허.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남성이 범인인데요. 네. 저 남성이 전 직장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가스총까지 들어서 여직원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난동이 20여 분간 이어졌었다고 하네요. 허허. 가스총까지 등장하며 난동을 부렸다는데 유인경 기자님 대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까요? 예, 뭐 저 범죄는 묻지마 범죄는 아니고요. 네. 가스총을 든 분은 저희 회사에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아, 그래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럽니다. 사실 뭐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 울분에 차서 가스총까지 들고 갔겠지만 아하. 어떤 이유로든지 도심에서 가스총 같은 거는 용서받지는 힘들겠죠. 하하.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는 게 저 가스총까지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린 이유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저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집 앞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기다려보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차고. 그나마 저렇게 제압이 되고 이제 검거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근데 여직원이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행히도 피해자 여직원은 큰 피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낮에 대단지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그것도 가스총을 들고 들어오리라는 걸 여직원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20분 동안 위협을 받고 문까지 잠근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 사항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주고 나갈 수 있으면 그만인데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20분간 갇혀 있는 동안 그런데 이 여직원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하. 20분이나 시간이 지체되니까 네. 아, 내가 지금 용면을 좀 봐야 되겠다. 좀 나가게 해달라. 네. 안 된다고 했겠죠, 처음에는. 아하. 그랬더니 안 나가게 하면 내가 여기서 용면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해자가 이 여직원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하.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직원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도움을 청했겠죠. 그래서 경찰과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현장에 도착을 하면서 제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 저 가스총을 저렇게 막 도심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총은 소정의 그 소지 허가를 받으면 네. 신변 보호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지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이제 특수상해 같은 죄가 되죠. 네. 큰 죄가 되는데 흉기로 봐가지고 일단 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그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개조를 해요. 아. 개조를 해가지고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가스 최루액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네. 과다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네. 저 여직원분 굉장히 그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모면한 거 참 잘하신 건데 이 사람도 그렇죠. 돈을 받으러 갔으면 사장한테 그 돈을 달라 그래야지 왜 그러니까요. 여직원한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좀 첨언하면 네. 이런 결과가 오도록 한 그 뭐 말대로 사실이라면 네. 임금을 제대로 안 준 사장도 책임에서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그럴 어렵겠죠. 거예요.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울분은 정말 10분 이해는 되지만 저 방법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총으로 2017년도에도 자해를 하려다 실제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어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혹여라도 이게 발사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생명, 신체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현재 경찰은 특수폭행과 감금죄로 지금 입건한 상황입니다. 네, 특수폭행과 감금 혐의.
글쎄요, 뭐 딱 사정은 딱합니다.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지만요, 조금만 한순간만 다시 생각하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동정도 하고 그리고 방법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야말로요. 아이를 가슴에 묻은 한 엄마의 사연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2017년 3월경에 한 40대 한 여성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7년이 지난 일을 어렵게 털어놓게 되는데요. 네. 내용은 태어난 지 2달 된 딸이 숨졌는데 네.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숨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허. 2010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일단 아이 엄마의 진술은 둘째 아이였고 생후 2개월이었는데 고열이 났다. 뭐 죽게 됐는데 네. 시신을 나무 상자에 보관을 했다. 아이고. 아이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너무 괴롭다. 이 죄책감에 자수를 합니다라고 경찰서에 스스로 와서 진술을 했고요. 어허. 2007년부터 이 부부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네. 둘째 아이는 2년 뒤인 2010년 10월에 출산을 했는데 고열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이 시신은 나무 상자에 보관을 아이고.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신고나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이 엄마는 이사할 때마다 이 나무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은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와서 이걸 경찰관한테 얘기할 때 아마 경찰관도 그게 사실이에요.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이 부부 사이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부는 2007년도에 동거를 시작하는데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 사실혼 관계가 유지돼 오다가 2008년도에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딸을 네. 출산하는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못 이겨 이 엄마가 큰딸을 데리고 2009년에 집을 나갑니다. 아하. 그러다가 2010년 2월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다시 동거를 시작하는데 네. 둘째 딸을 2010년 10월 7일에 출산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남편이 둘째 딸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빠가 둘째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는데 꼬집고 때리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계속해 오면서 네. 지금까지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돼 왔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일단 이거는 경찰서를 찾아서 다 7년 전 일을 털어놓은 엄마의 진술에 근거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둘째에 대해서 뭔가 남편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아빠의 학대가 지속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둘째 아이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요. 유인경 기자님, 아이가 고열 때문에 사망했대요. 그럼 병원에만 제대로 데려갔더라도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아이를 병원에서 낳자마자 병원에서 아이 건강수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예, 그 건강수첩에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 될 날짜, 그렇죠. 종류가 다 있어서 그렇죠, 네.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한 몇 달 사이에 해야 될 게 7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예방 주사만 제대로 맞췄어도 아이 좀 건강 잘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기저귀를 갈 때도 요로 감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걸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전혀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게다가 어머니의 증언이긴 합니다만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너무 꼬집고 때리고 해서 너무 멍이 들어서 데리고 가면 아빠가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다시 경찰에도 가지 않을까 이미 진즉의 전범도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모성이라든가 부성이라든가라는 건 타고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해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얼른 병원에 이 버선발로 좀 뛰어가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요. 이 아빠란 사람이 앞서 우리 유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자신의 학대 사실 드러날까 봐 병원에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경찰서를 찾은 엄마의 진술이에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복준 의원님 예. 설마 이거 사실일까?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자수한다고 엄마가 했어도 경찰은 의심을 하겠죠. 아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도 또 데려다가 이제 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히려 애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일정한 그 어떤 사건, 그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어느 한쪽은 그 인정을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또 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범 간의 어느 일방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나름. 아. 그래서 이제 따져볼 거는 진술의 신빙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성이 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진실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있어요? 보니까. 네. 첫 번째, 이 여성이 본인이 처벌될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와서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아이가 태어난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네. 산부인과 출생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건 있는 거고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가공이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아이가 사라진 그 사실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큰 아이가 아빠가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상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상자는 내용물을 보면은요, 아이를 그 사망하자마자 꽁꽁 포장지 같은 걸로 싸가지고 나무 상자에 흙하고 섞어서 넣고 아하. 틈을 실리콘으로 봉인 조치를 했었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자가 있다, 저거는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아빠가 늘 얘기했던 그 상자의 존재 사실을 아이가 입증해주고 있어요. 아하. 큰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네.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네. 행동 심리 분석도 했더니 네.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네, 더 나아가서는 네. 이 여성이 이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기 직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서 못 살겠다는 세상에. 그런 그 통화를 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사실상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요. 아이가, 그 죽은 아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라고 직장 동료한테 하소연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둘째 아이가 그럼 태어난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둘째 딸은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왜요? 출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웃도 경찰도 국가기관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법적 공방에서 실체 진실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존재 자체도 불분명했던 아이였지 아하,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 말은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아하. 남편 입장에서는 재판이 시작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또 아이의 존재 그리고 아이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유기치사로 기소가 될 텐데요. 아하.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었고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살아있지 않으면 그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투명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출생 신고를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출산을 했을 때 그 출산한 병원에서 선제적으로 국가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 아이가요, 굳이 따져보면요, 태어난 이후에 50일 정도만 이 세상에 빛을 봤어요. 근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요, 지자체, 이웃, 경찰, 무슨 국가기관에서 이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인경 기자님, 이 아빠의 행실이 과거부터 좋지 않았다,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도 2달 된 아이를 꼬집고 때리고 해서 멍들이게 할 정도의 인성이라면 첫 아이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첫 아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엄마가 자기 호적에 아빠의 성을 따라서 그냥 이제는 아빠 성, 엄마 성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려놓은 상태였고요. 아하. 근데 학교를 보내질 않아서 2016년도에 아이들에 대한 뭐 방임 이런 걸로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란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출생으로. 네. 엄마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건 맞아요. 저출생인데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낳자마자 아이 낳았습니다 하고 등록제로 하면서 인터넷에 금방 쉽지 자동으로 않습니까? 봐주는, 예, 네. 수술돼야 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초등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인한 애들이 한 해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딘가에서 부모들의 학대나 방위나 유기로 해서 학교조차 못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 빨리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고 좀 제대로 키워줄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뭐 특정한 좀 인성이 나쁜 아버지 특별한 사유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너무나 이런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정년퇴직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네. 그다음에 뭐 대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개별 보험을 하셔야죠. 아하. 뭐 연금도 이제 따로 하셔야죠. 네. 그거는 그렇게 빨리 하면 돈 그렇게 들어가는 빨리 건, 막 네. 하면서 이 아이들 태어나고 학교 보낸 것조차도 뭐 그러니까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이건 아니고요. 맞아요. 이웃에서라도 좀 연관돼 있어 학대하면 신고를 좀 해주시고 했으면 이런 투명 인간이 된 그러니까요. 아이의 슬픔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7년 만에 엄마가 죽은 아이가 자꾸 꿈에 나와요. 괴로워요. 그래서 제 발로 제가 찾아왔어요라고 경찰에 털어놓으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이 그러면 그 증거를 찾으러 뭔가 집에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 지금 말하는 그 상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서 어딘가에 유기해서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피의자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이 엄마도 그 상자가 다시 가봤더니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상자의 행방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 시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라면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다 진짜 이런 지났네요. 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유기치사나 아동학대 치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피의자도 입을 열지 않고 있고요. 어허. 제대로 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증거를 하나라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심리 분석도 하고요. 행동 분석도 하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한 가지 이 아동학대 치사뿐만 아니라 네. 이 첫째 아이에 대한 다른 아동학대는 없었는지 특히 이 아내에 대한 엄마에 대한 가정폭력은 없었는지도 샅샅이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서 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을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아빠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대요. 그럼 일단은 네. 이 아빠라는 사람이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갖 협박,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도 협박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마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1번. 네. 그 이유는 엄마에 대해서 어떤 보복 같은 거, 이거 해악을 끼칠까봐 지금 영장을 신청했던 건데. 네. 신변 보호 차원에서.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고. 네. 이 사람은 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고. 네. 뭐 저 조서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서명 날이 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 네. 그것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는 참 대한민국에서 이 검사실에다가 100통 넘게 100통이 넘게 전화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검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이 검찰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인 심리 상태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한테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이에요. 지금 검사실에요, 항의전화, 이 남성이 아빠라는 사람이 항의전화 계속하고 검사, 당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지금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 아빠라는 사람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시쳇말로. 그런데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아니 공권력에 대해서도 저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극심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폭력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2016년에 집을 나온 상태라고 하고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소재지를 알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얼마나 상태라는 무서울까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현재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이 불가피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라고 지금 해서 검찰도 굉장히 난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 첫째 아이의 엄마의 신변 보호가 우선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너는 지금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아내가 갖다 버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내 행방을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수소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요. 보복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하. 충분히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네. 보복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법에 심판대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요번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예전에 첫째 아이 학교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잖아요. 아직도 그에 대한 그 죄의식이라든가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 큰아이는요, 다행입니다. 엄마가 지금 같이 보호를 하고 지금 아빠가 찾아올까봐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증거를 좀 더 보강해서 구속수사 상황에서 이 수사를 한다면 일단은 신변을 좀 격리시켜서 아이 엄마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보강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의문스러웠던 아이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아요. 네. 새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남편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죠. 자신이 진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증거도 없는데 내가 기소돼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사적으로 보복한다는 방식으로 일을 취해 나가면 결국 재판에서도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앞서도 저희가 이 해당 수사 검사한테 다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란 게 있잖아요. 네. 이 아빠라는 사람이 사체 유기, 시체 유기라는 것을 검색한 기록도 있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사체 유기라는 거, 시체 유기, 뭐 사주 유기 네.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그 인터넷에서 아마 검색을 해본 모양이에요. 네. 그거는 본인하고 연관 관계가 없이 이게 단순 뭐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이 범죄를 인정하는데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용이하게 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장 지금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네.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네. 경찰에서도 이 여성의 신변보호 그 업무를 직무를 수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엄마라는 사람이 7년 전 일을 자신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았다면요. 이 사건은 영영 묻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고백 들어보셨죠? 앞서도 죽은 아이가 자꾸 꿈에 나타난대요. 생후 50일 만에 숨을 거둔 이 아이가 자신의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히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여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학교 때 이 여고생들하고 특히 남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미팅의 대상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근데 그 여고에서 참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저는 또 여고하면 생각나는 게 영화 여고괴담인데요. 네. 마치 이 여고괴담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여학생이 어두운 복도를 스르르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요? 이 여고생의 정체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여학생이요. 지금 등교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지각한 걸까요? 지금 왜소한 체격에 지금 가방과 우산 한 개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실 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져요. 어허. 잠시 후에 저 여고생이 교실에서 나오는데 아하. 이번에는요.
지금 왼쪽 손에 아까 그 우산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그러네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 뭘 놔두고 갔나 봐요, 학교에. 그죠?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네. 사실 교실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지금 다른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은 이른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허. 놀라운 건 저 네. 범인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옆에 학교 학생이에요? 아닙니다. 저 남성이었어요. 남자예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머리도 길고 교복이 있고 체구도 외소해서 네. 여고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하. 사실 30대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저 네. 여고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해요. 뭘 훔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면 교복, 체육복, 타이즈, 향수 등을 훔쳤는데 네. 11월 2일, 12월 3일, 12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서 훔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이야, 진짜 이거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 없었으면 그냥 여고생이 그냥 뭐 하나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여고생 복장을 한 여고생처럼 보이는 남성이었답니다. 30대 남성이었답니다. 대체 교복을 훔친 이유가 뭘지 경찰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없어졌다고 이제 신고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CCTV를 검색해서 봤어요. 받고 보니까 뭐 학생풍에 뭐 교복 입고 나오는 애가 나오는데 조금 뭐 이상하다 해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죠. CCTV 확인해서 보니까 뒷모습은 좀 여자 같아 보이지만 앞모습은 좀 여장 남자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나가면서 그 학교 교복을 봤는데 그 교복이 굉장히 이뻐 보여가지고 훔쳤다고 합니다. 아니 32년간 현장 경찰 경험을 하신 김복준 의원님 혹시 예, 예. 현역 때도 혹시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 왕왕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어떤 증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여학생들, 여성의 물품만을 훔치거나 수집하는 그 이제 성향, 즉 네. 말하면 이제 여성용품, 물품 애호증 같은 일종의 그 관음증 증세에 속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네. 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서 남의 물건,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 네. 요 두 개가 믹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범인은 잡혔지만요, 유인경 기자님, 아마 이 학생들이, 막 그 소스라치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소리 끼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사라졌지만 왕왕 동네나 여고에서 바바리맨이라고 맞아요, 나타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여장이 아니어서도 굉장히 트라우마로 경우가 맞아요, 많고요. 네. 얼마 전에는 좀 정말 난해한 사건이긴 하지만 몇몇 남성들이 여고나 여대에 가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참 이 진짜. 학교를 정복했다.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런 네. 사진 올려서 학생들이 그 남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에 들어와서 알몸으로 누볐던 것 같은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쓰던 교복이 네. 스타킹이, 아이고. 향수가 누군가에게 수집품으로 써 있고 난해한 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음란한 것들로 활용된다고 하면 네.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 용품 훔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벽까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여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좀 학교 입출입에 대해서 좀 관리가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큽니다. 아하. 지금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왜소한 체격, 이게 덕분이라고 표현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왜소한 체격 탓에 그 학교 경비원분도 계시잖아요. 교문 앞에 경비원분의 그 어르신의 의심도 피했대요. 새벽 6시쯤에 학교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했더니 아마 그 경비원 어르신은 어유 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렇게 왜소한 체격 탓에 감쪽같이 주변 사람들도 속였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수법을 보면 저렇게 변장까지 여장까지 했다는 것은 수법을 봤을 때 과거에도 이런 범죄 전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장을 하고 다른 학교에 침입해서 교복을 훔친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장을 하고 예. 근데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을 보면 특정한 성향뿐만 아니라 가서 현금도 훔쳐가거든요. 아하. 상습 절도 혐의도 충분히 다뤄줘야 되는데 네.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보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보호 네. 관찰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네. 적발 횟수가 그동안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적발됐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사회에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럴 네. 때는 적절한 보호 관찰을 해야 되고 지금은 치료를 할 때도 굳이 가둬놓고 치료하는 치료감호 제도가 아니라 2년여 전부터는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보호관찰 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호관찰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절하게 개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손정혜 변호사님,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경찰 얘기를 통해 들어보면 이 남성이 지나가면서 그 학교 교복을 봤는데 교복이 굉장히 예뻐 보여서 훔쳤다. 혹시라도요, 이 남성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치료도 혹시 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하는데 특정 물건에 특정한 취향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고 계속 절취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호기심이라든가 성취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치료를 통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 사건만 기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압수수색했더니 2상자 분량의 교복과 체육복이 나왔다고 한다면 세상에요. 다른 학교 가서도 다른 교복 훔쳐온 거예요. 이 교복을 판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 교복을 갖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방법은 많죠. 교복집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여장한 채로 가서 상습적으로 이런 걸 절도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도 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나 상담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새벽 6시에 다른 여학생이 저기 학교에 있었는데 저런 절도범을 딱 맞닥뜨렸다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맞아요. 현재 경찰에서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을 해서 네. 이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이 사람 지금 절도로 일단 뭐 죄명은 의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해야 돼요, 치료. 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여장도 상당히 즐기는 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베스티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여성 옷 입고 이렇게 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남성들이 자신을 쳐다봐주면 막 그렇게 희열을 느낀다는 그래요? 일종의 이제 관음증 형태의 이 병인데요. 네. 이런 지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장 맨날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성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여고에만 진입을 했다면 네. 절도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성적인 문제가 성범죄로 이 전이 될 수 있거든요. 있겠네, 네. 그래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네. 치료 치료도, 병행하면서 그러네요.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가요, 정말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산중에서 도심으로 찾아오는 바로 이 불편한 손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허. 이 손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요.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뛰어다닙니다. 지금 순찰차도 여러 대 동원이 됐어요. 네. 저렇게 빠르게 달리다가요. 오. 소방관을 위협하고 돌진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아까 경찰차도 보셨죠? 따라가 보지만 워낙 빨라서 따라잡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차량 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네. 이렇게 경찰을 힐끔 바라보고 순찰차를 돌아 도망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네. 저 안에서 저희 주차장인데 저 안에서 1시간 동안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때 당시에는 저 멧돼지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지하주차장 CCTV 찍힌 모습 보니까 육중합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몸무게가 상당히 어휴. 나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소방대원 다칠 뻔했어요. 멧돼지에 부딪혀가지고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멧돼지가 행동이 느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100m를요, 정말 10초대 초반에 주파한다는 그런 엄청난 주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당시에 차량 주인, 앞서 차량 블랙박스 모습 보셨죠? 차량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이고.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한 들이바다가 어디가 좀 파손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저래 파손될 줄 몰랐어요. 황당하죠. 이런 경우. 뭔가 집사람은 뭐 황금 돼지를 맞아가지고 돼지한테 그래 당하시니까 뭐 액땜했다 치라 그래 이야기 하는데. 돼지니까. 그렇죠.
네. 참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액땜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래요. 근데 앞서 보셨죠? 차량 뒷유리 같잖아요. 완전히 박살나고 보세요. 주저앉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저거 멧돼지한테 멧돼지 너 이리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멧돼지가 물어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수리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관리하는 뭐 농장주가 있었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뭐 네. 야생 멧돼지인 게 이제 추정이 분명히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 피해에 한해서만 이제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아하. 보험은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네. 이제 개인이 이제 차량 보험에서 보험의 여러 가지 특약이나 내용으로 저런 것들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당장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액땜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멧돼지한테, 사실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면 박성배 변호사 진짜 어떻게 되는 거? 누구한테 진짜 멧돼지한테 농담 같지만 이게 멧돼지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진짜. 배상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개별 특법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기도 하는데 아.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배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래요? 네. 여러 차례 출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여지도 있긴 한데 배상 자체, 배상을 받는 절차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방지 조치가 우선돼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기 아파트의 주민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앞서 홍순길 네, 아나운서가 저때 소방대원, 경찰 출동했지만 못 잡았대요. 아니 뭐 멧돼지가 경찰 압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뭐 일반인이나 뭐 경찰이나 마찬. 그리고요, 네. 이제 결국은 뭐 저렇게 경찰하고 소방관들은 놓친 모양이에요. 네. 놓쳤는데 한 16시간 정도 돼가지고 야산에서 이제 검거라고 해요. 포획했습니다. 포획. 예, 포획을 했는데 네. 그 포획을 한 사람들은 역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 역시.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네. 유해 조수 포획단이 아. 그 멧돼지를 포획을 한 겁니다. 엽총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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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정말 로고로 16시간 만에 아마 도망간 방향은 대충 감 잡았겠죠.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했더니 아마 추적을 했겠죠. 16시간 만에 유해 조수 포획단 분들이 잡았대요. 포획을 했대요. 잡고 보니까 이 멧돼지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대박 사건. 웬만한 성인 한 3명에 맞먹습니다. 180kg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유인경 기자님, 멧돼지 출몰 그 보도나 기사를 보면요. 꼭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멧돼지가 도심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그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환경을 이렇게 만든 책임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 시골 뭐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요. 바로 네. 어제 예천 아산에서 60대 남성이 멧돼지 물려서 이제 사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혼자 계시다가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이 멧돼지의 특성이 엄청나게 산란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5배나 불어났다 그러는데 지금이 이제 임신기고 5월달에 많이 났는데 그래요? 한 마리가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많이 아이고. 났는데 대부분 먹을 게 없어서 오게 되는 경우죠. 내려오는 게 막 내려와. 그리고 뭐 겨울철이니까. 아파트 집 안 따지고요. 저 남북에서 가까운 경계선 있는 절에서는 스님들이 멧돼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살생을 금기시한 스님들도 제발 좀 이 멧돼지만은 진짜 좀 어떻게 좀 얼마나. 살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할 그러니까요.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급격히 늘어나는 포획 수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고, 네. 그다음에 적절하게 먹을 것을 근처에 살고 있는 숲속에다 좀 놔둔다면 굳이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황금돼지 해여서 우리가 기다린 거 황금돼지지만 이렇게 멧돼지가 나타나긴 했는데 예, 멧돼지를 뭐 황금색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왜 까치밥도 하나 남겨두지 않습니까? 네. 감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또 갈등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멧돼지의 이 번식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살려두면 먹을 걸 우리가 주면 살려두면 더 번식하지 않을까 또 우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진퇴양난 참 딜레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얘기는요. 아마 우리에게
가족이란 게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사연일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30대 남성이 직장 문제로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일 날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작성하고 아이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둔 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허. 더군다나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컴퓨터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는 걸 가족들이 봤을 때 손정혜 변호사님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가족들이 보자마자 고양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어허. 실종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신속하게 그 행적을 수사를 했더니 네. 그 당일 오후에 항공편으로 제주에 갔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서문시장까지 간 사실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 서문시장? 네, 그러니까 예. 집을 떠나서 이제 제주도까지 간 것은 이제 경찰이 파악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후에 행적이 묘연하고 어허. 6일간이나 수사를 했지만 경찰에서 그 다음 행적을 찾지 못하다 보니 가족들이 굉장히 놀라고 불안했겠죠. 네. 22일에 이르러서 이제 6일이 지난 22일에 경찰은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그래요? 없었습니다. 어허. 그 실종 신고가 있은 지 엿새 후에, 왜냐하면 행적이 너무 묘연하니까 경찰도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저렇게 실종자를 찾는다는 저렇게 수배 전단도 만들게 된 거예요. 실종 전단을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는 저희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렇게 얼굴과 신체적 특징도 다 이 기재를 해서 이런 분을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라고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언뜻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 이 사건을 빨리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경찰도. 이건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더 오래 놔두면은 못 찾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는 판단하에서 네네. 한 건데요. 경찰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 시내에 있는 CCTV를 연계해가지고 계속 CCTV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끊긴 거죠. 아하. 결론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어딘가로 이 사람이 이동 중에 있다는 그 추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긴급히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게 그래도 좀 주요해서 네. 어떤 그 제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요. 시민의 제보가요. 2건이 일단은 아마 많이 왔겠지만 아주 그중에 신빙성이 있다고 네. 판단된 제보 2건에 경찰이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제주에 보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경면 수월봉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주에 사는 뭐 이렇게 야트막 하잖아요. 수월봉 근처에서 비슷한 사람 봤습니다 하는 그 신고에 경찰이 주목을 했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실제로 제주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아버님이, 이 남성의 아버님이 경찰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수월봉 일대를 수색했는데 한 발 늦었나 봐요. 못 찾았대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죠.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일대를 경찰과 찾아다녔는데 거기서 세상에요. 갯바위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한답니다. 유인경 기자님,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체했겠지만 일단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을 텐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처럼 학대받는 아이들도 많은데 네. 이 가족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나도 올레길 걷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아버님이 해서 품으로 돌아왔는데 네. 지난 7일 동안에 하염없이 걷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 예, 뭐 특별히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네. 7일 동안에 뭘 했는지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뭐 행세기야 초라했겠지만 아들이 저는 발꿈치로 또박또박 걸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가졌을 거고 또 한 번 가족들이 얼마나 뭉클하고 그리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해 준지도 알았을 테고 이 자식아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아빠도 같이 걷고 싶었다라고 안아주는 아버지 그다음에 생각하는 형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 걸음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손잡고 네. 아버지와 함께 올레길 건강한 마음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님이
흙바위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정말로 그 심장이 멎는 듯 하셨을 수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래 나도 올레길 걷고 싶어 이 말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을 찾은 직후에 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하. 그 글을 통해서 발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가족들 간의 오간 대화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아하. 그 내용이 동생이 7일 동안 안 자고 걷기만 했다고 하더라. 세상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바다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무릎까지 다 젖어 있더라. 그런데 아이고. 올레길 근처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동생을 만나자마자 딴 얘기 안 하고 나도 올레길 좋아한다. 같이 걷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걷자. 아유. 가족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네. 살아가겠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보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가슴이 찡해오는 게 진짜 앞서 우리 유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아이고 이놈아 이 가족들 애타게 하고 이놈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영화 한 장면 같다는 생각 드는 게 아버님이 그냥 나지막하게 그래 나도 올레길 걷고 싶었다 같이 걷자 이러셨대요 진짜. 저 말 속에는 이제 애둘러 표현인데요. 저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맞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같이 가자.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자식을 키우시고 최근에 출가도 시키셨잖아요 따님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셨나 봐요.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로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래서 같이 걷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누리꾼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심 걱정했다. 다행이다. 기사 보고 눈물 날 뻔했다. 동생 잘 다독여 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걷자고 하셨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좀 하이킹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반응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가족이 이런 겁니다. 혹시 오늘 시청자분들도 시간 나시면 가수 이승환 씨의 가족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 전화 한 통 드리세요.